강아지가 물고 온 뼈 한 조각이 작고 고요했던 농촌 마을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아지가 가져온 뼈는 그냥 흔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팔뼈였죠. 경찰은 마을 주변에서 토막난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 놀랍게도 범인은 그 근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타이난시 런더구 터쿠리. 공장 지대를 빼면 온통 채소밭과 가수원으로 되어 있는 이 시골 마을은 오래도록 평온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2013년 9월 11일 낮 12시. 경찰이 현장을 봉쇄하고 현장 감식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경찰의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고 잠시 후 경찰 주변으로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쪼그리고 앉아 경찰 수사를 구경합니다. 사진 속 이들은 토쿠리 마을 주민 우영룡과 황푸지 부부입니다.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반려견 팡팡과 함께 산책 중입니다. 팡팡은 과수원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났는지 뼈 조각을 하나 물고 나타나죠. 우씨 부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돼지나 원숭이 뼈일 거라고 생각했죠. 먹을 것을 찾아 인가로 내려온 야생동물이 변을 당하는 일이 여기선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영룡이 뼈를 멀리 던지면 팡팡이 다시 몰고 오는 놀이를 몇 번 반복하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거 사람 팔 아니야? 우영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수원에 도착하고 우영룡은 경찰에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다 문득 엊그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집 마당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가수원에서 동물 잔해 같은 걸 발견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야생동물 뼈를 보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땐 별 생각 없이 집게로 집어서 풀숲에 버렸는데 아무래도 팡팡이 그 뼈를 다시 주워온 것 같아요. 잠시 후 우영룡이 뼈를 발견했다는 곳 주변에서 사람의 오른팔 나머지 부분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지원을 요청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영룡의 가수원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훼손된 사람의 왼팔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과수원 옆 우물의 물을 다 빼는 등 다방면으로 수색을 진행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9월 13일 오후 산책을 나간 팡팡이 또 한 번 공을 세웁니다.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풀숲에서 팡팡이 뭔가를 발견하는데 자세히 보니 흰 자루였습니다. 자루에서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우영룡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경찰이 도착해 팡팡이 발견한 자루를 풀어보니 비닐봉지가 3겹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베갯잎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와 베갯잎을 벗기니 사람 머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팡팡이 찾은 머리와 팔을 국가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죠. 하지만 부패 상태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두 팔 역시 심하게 훼손돼 지문조차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DNA 분석 결과에 희망을 겁니다. 검사 결과 머리와 두 팔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밝혀지지만 경찰 시스템 내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 일치하는 정보를 찾기란 한계가 있었죠. 부검인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신체 일부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해 추론합니다. 나이는 20에서 45세 사이로 긴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 키는 155에서 159cm 정도로 추정되며 이가 고르지 않고 하나가 안쪽으로 심하게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귓볼의 위치는 일반인보다 높았죠.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대만인이 아니라 외국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몽타주 전문가를 불러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경찰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며 목격자를 찾습니다. 보름 동안 80여 통의 전화가 오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초조해지죠.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이는 중문광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베트남 사람인데요. 3월 23일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전단지를 보니까 제 여자친구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갯잎이요. 제가 선물한 거랑 너무 비슷해요. 경찰은 중문광을 찾아가 그의 여자친구 아묘의 사진을 확인합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가 아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러나 10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대만에 있는 그녀의 사촌 언니에게 연락해 베트남에 있는 아묘 가족의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아묘 가족이 있는 호치민으로 가서 가족의 DNA 샘플을 채취해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죠. DNA 분석 결과 피해자는 아묘가 맞았습니다. 아묘는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일하러 온 여성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은 레티트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용의자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은 아묘의 남자친구 중문광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해 조사합니다. 아묘의 가족은 남자친구 중문광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묘는 대만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중문광이 말합니다.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대만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몰래 만났어요. 그러다 올해 3월 23일에 남편한테 들키고 말았죠. 저와 아묘, 그리고 남편하고 크게 다투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아묘가 전화 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서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요. 하지만 그때 일이 있어 못 갔어요. 퇴근하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경찰은 이어 아묘의 가족을 조사하는데요. 아묘의 어머니 완스렌과 오빠 리밍칭의 말에 따르면 아묘와 남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묘는 자주 전화에 힘들다고 하소연했는데 남편이 그녀에게 손을 댄 적도 있었다고 하죠. 아묘는 남편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완스렌은 3월 23일 밤 10시 무렵에 전화한 게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아묘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나 완스렌은 딸이 남편과 싸우고 투정 부리는 거라고만 생각해 딸을 달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묘가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년 3월 24일 오후 집주인은 아묘의 남편 펑밍화이가 큰 가방과 작은 가방, 총 3개의 가방을 나르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모든 증거가 남편 펑밍화이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남편이 일하는 공장이 아묘의 신체가 발견된 곳 옆이라는 거죠. 해당 사건은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펑밍화이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죠. 2013년 10월 2일 경찰은 펑밍화이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불시에 그가 일하는 군밍 실업 주식회사를 찾아갑니다. 펑밍화이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죠. 경찰은 아묘의 머리와 양팔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살해됐다고 알려주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의 놀라움이나 당혹감, 슬픔 같은 감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경찰은 펑밍화이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동시에 그의 숙소에 있는 개인 물품들도 압수해서 경찰서로 가져가죠. 외국인인 펑밍화이를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에 곤란하거나 대답하기 싫으며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통역사까지 대동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죠. 머리가 쌓여있던 베갯잎은 내연남 중문광이 선물로 준 겁니다. 아묘의 방 안에 있던 침구류와는 확실히 색깔이나 스타일이 많이 달랐죠. 그 다음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를 살펴봅니다. 크기는 65cm 곱하기 62cm로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큰 크기의 비닐봉지였습니다. 경찰은 펑밍화이가 다니는 공장 구매 팀장을 찾아가 검은 비닐봉지가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기의 비닐봉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공장 내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봉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팡팡이 발견한 흰자루에 주목합니다. 경찰은 펑밍화이의 동료 왕덕하이와 원스간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죠. 두 사람은 펑밍화이가 종종 구매하는 쌀자루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펑밍화이가 산다는 쌀자루와 색깔, 재질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013년 11월 5일 펑밍화이의 11번째 조사 날입니다. 경찰은 베갯잎,
흰자루, 검은 비닐봉지를 펑밍화이 앞에 펼쳐놓고 하나씩 조사 결과를 말합니다. 조사 내내 큰 동의 없이 차분했던 펑밍화이가 경찰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죠. 펑밍화이가 흔들린다는 걸 직감한 경찰이 그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너는 아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묘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봤더니 3월 24일, 25일 아묘가 네 숙소에 있었던 걸로 나오네. 이래도 발뺌할 거야? 펑밍화이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그제야 입을 엽니다. 난 그 여자가 너무 싫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그럼 펑밍화이의 진술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9살의 펑밍화이와 28살의 아묘는 베트남에서 결혼합니다. 2007년 6월 5일 두 사람은 예쁜 딸을 낳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그들에겐 그것조차 사치였죠. 두 사람 다 학력이 높지 않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림은 궁핍해지고 두 사람의 다툼은 늘어만 갔습니다. 2011년 펑밍화이와 아묘는 해외에서 돈을 번 다음 베트남으로 돌아와 집을 사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가까스로 중개 수수료를 마련하죠. 펑밍화이와 아묘는 각각 9월 11일과 11월 24일에 베트남을 떠나 대만으로 갑니다. 딸은 베트남에 있는 아묘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집을 떠나 해외로 나왔건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외국인인 그들은 대만인들이 거리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았죠. 저축은 고사하고 매달 빡빡하게 살아야만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펑밍화이는 빠르게 적응해 공장에서 친구도 사귀고 인정도 받죠. 반면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아묘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공장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죠. 2012년 6월 아묘는 몰래 공장을 빠져나와 타이베이로 도망칩니다. 한마디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세가 된 겁니다. 아묘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묘는 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식당에 취직합니다. 이때부터 아묘와 펑밍화이는 떨어져 생활하게 되죠. 펑밍화이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내 아묘를 만나러 타이베이로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약 6시간을 달려와야 아내를 겨우 볼 수 있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타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펑밍화이가 장난스레 말합니다. 당신 바람 피우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진짜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의 감정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아묘는 점점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중국어도 제법 유창해져 동료들과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요리사 중문광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2013년 1월 펑밍화이는 아묘가 휴대전화를 2대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묘는 식당 동료가 선물했다고 둘러대지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펑밍화이는 아묘 몰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그녀가 한 번호와 하루에 수십 통 넘게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번호는 바로 요리사 중문광의 번호였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는 중문광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남편에게 급한 대로 중문광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묘는 중문광과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계속 중문광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2013년 3월 중순 아묘는 아예 중문광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남편 펑밍화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원래 지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말이죠. 2013년 3월 23일 펑밍화이가 휴가를 받아 아내 아묘를 만나러 타이베이로 옵니다. 그는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꽃다발까지 사들고 아내 몰래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웬 남자와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는 바로 중문광이었죠.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본 펑밍화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중문광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죠.
남편의 등장에 덜컥 겁이 난 중문광은 남편이 있는 줄 몰랐다며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그럼에도 펑밍화의 화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자 아묘는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이라며 퇴근 후 만나기로 하고 펑밍화이를 돌려보내죠. 펑밍화이는 식당 밖에서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퇴근 후 펑밍화이와 아묘는 샹렌 지하철역에서 만납니다. 아묘는 중문광과 헤어졌고 휴대전화도 돌려줬다고 말하죠. 하지만 펑밍화이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묘의 집으로 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로 합니다. 이미 아묘에 대한 믿음이 모두 깨져버린 펑밍화이는 아묘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만 돋을 뿐이었죠. 저녁 8시쯤. 더 이상 대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 아묘는 중문광에게 연락해 와서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핑계로 그녀에게 가지 않죠. 아묘가 중문광에게 연락한 일로 펑밍화이와 아묘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 10시 5분. 위협을 느낀 아묘가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펑밍화이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묘의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진정시키죠. 전화를 끊고 아묘가 다시 침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묘가 폭주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펑밍화이에게 당장 이혼하자며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퍼붓고 절규하죠. 펑밍화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성을 잃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아묘를 침대로 끌고 와 베개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아묘는 발버둥 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침대에 축 늘어진 아묘를 뒤로 하고 펑밍화이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숨진 아내를 안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3월 24일 아침 6시 펑밍화이가 괴성을 지르며 잠에서 깹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숨진 걸 확인한 그는 부엌으로 가 과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묘를 욕실로 옮긴 후 분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칼이 뜻대로 잘 잘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펑밍화이는 근처 시장에서 큰 부엌칼을 구매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묘를 잘라 작업한 다음 여행 가방에 나눠 담습니다. 펑밍화이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을 깨끗이 청소하죠. 그리고 피 묻은 휴지와 흉기를 가방에 담아 근처 풀숲과 쓰레기통에 각각 버립니다. 펑밍화이는 아묘가 든 3개의 가방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잡아 탑니다. 이때 아묘의 집 주인이 가방을 나르는 펑밍화이를 보게 되죠. 경찰은 당시 펑밍화이가 탔던 택시를 수소문합니다. 택시 기사 이름은 천센후이. 그는 펑밍화이를 태우고 타이난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 천센후이의 말에 따르면 펑밍화이는 최근에 태웠던 손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펑밍화이는 처음엔 타이베이역으로 가자고 했다가 다시 타이난으로 목적지를 바꿨다고 하죠. 천센후이가 택시비로 5,000대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펑밍화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를 승낙합니다. 절약이 몸에 밴 여타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천센후이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약 300km를 달린 후 펑밍화이는 자전거가 주차된 터미널에 내립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아묘가 든 가방을 유기합니다. 하체가 들어있는 가방은 런도구 1호 다리 밑의 배수구에 버리고 이어 상체는 회사 근처에 바로 이야기 가장 처음에 나왔던 장소죠. 마지막으로 머리와 두 팔은 농지 근처 과수원에 유기합니다. 일을 마친 그는 회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3월 25일 펑밍화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동료들도 그에게서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하죠. 밤 9시가 되자 펑밍화이는 회사에서 가져온 쌀자루와 검은 비닐봉지, 석유를 가지고 과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날 두었던 머리와 양팔에 기름을 붓고 태우죠. 그런 후 근처 풀숲에 버립니다. 펑밍화이는 조용히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죠.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펑밍화이의 진술 내용입니다. 펑밍화이 한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아내의 외도에 분노한 펑밍화이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묘의 상반신을 찾는 데 성공하지만 하반신은 물에 떠내려갔는지 끝내 찾지 못하죠. 2014년 12월 펑밍화이는 살인, 시체 유기죄로 유기징역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복역이 끝나면 그는 바로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언론인이 펑밍화이에게 묻습니다. 출소하면 뭘 할 생각이죠? 펑밍화이가 답합니다.
아내도 없고 딸은 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죠. 만약 아묘가 중문광을 만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계획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 집을 사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